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해인의 김배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배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법률적인 고민들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생생법률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맞았어요. 남편의 전처가 소송을 걸었어요. 승부조작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 아들이 친자가 아니었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주는 시간, 수요일에는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소송 팁, 을지로 시간입니다.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뭔가요? 네, 억울하게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더라도 당장 이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뭐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망설여지기 마련입니다. 네.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소송 비용이 어떤 변호사 비용 것까지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 간편하게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민사소송 전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민사조정, 재소전 화해, 그리고 독촉 절차로서의 지급명령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민사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조정 절차에 따라서 당사자의 자주적, 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 공정,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고, 민사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해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재판상의 화해라는 것은 편하게 생각하시면은 당사자 간에 어떤 합의서를 쓰고 할 내용을 법원에 가서 거기서 화해 조항을 만들어서 약속을 함으로써 이것을 지키지 않은 경우 별도의 소송이 없이 그대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재소전 화해라는 것은 이거보다 조금 더 전 단계인데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 신청을 해서 민사에 대한 다툼을 미리 해결하는 절차로 화해가 성립하여 조서가 작성될 때에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약속을 하고 그것을 이제 안 지키게 되면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되시죠. 네네. 그런데 처음 약속을 하고 그 내용을 법원에 가서 다시 재판에 가서 말씀을 하시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을 안 해도 이것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제도를 지금 재소전 화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민사 조정은 처음에 재소전 화해가 없이 어떤 계약서를 체결했을 때 그것을 어겼으면 그때 가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조정을 해보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지금 재소전 화해는 아예 어떤 약속을 처음 체결할 때 그 당시에 바로 가서 법원에 가서 화해 조항을 갖다가 성립시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법원에 대해서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로서 법원은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그 결정을 하게 되며 이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 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된 때에는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 대한 강제 집행이 가능한 절차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차용증이나 혹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 그렇다면 너무도 확실한 그 어떤 하나의 문서가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지급명령이라는 것을 신청을 하게 되면 판사는 계약서 내용만 보고도 이것은 채무자가 돈을 안 갚은 것이 너무 확실해, 의무 이행을 해줘야 돼. 그 내용을 갖다가 확인을 해서 이것은 그냥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을 하세요 라는 결정을 내려서 보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채무자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서 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만 지급명령 절차는 어차피 소송을 해서 결과가 뻔한 내용의 그런 그 소송에서는 굉장히 시간 비용을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근데 채무자가 나 빌린 적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는, 채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거나 이미 갚았다고 주장을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급명령은 그 채무자가 채무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요. 네. 다만 이제 채무자가 채무의 자체를,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이미 다 갚았다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결국 이의를 할 테니까 네. 특별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차라리 이러할 때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민사조정 신청이나 아예 본안 신청, 본안 소송을 신청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민사조정 절차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가장 자율적인 분쟁 해결 방법인 것 같은데요. 또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네, 소송을 생각을 하시면은 뭐 법원의 법관 앞에서 또 변호사들이 같이 대동하고 딱딱한 분위기에서 어떤 법률적인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시잖아요. 네. 민사조정은 굉장히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진행이 됩니다. 말 그대로 법원에서 상임조정위원 또는 일반 조정위원들이 같이 동성을 하게 되지만 조정위원들이 합의를 이끌어주는 분위기 속에서 편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판결이라는 것은 반드시 누가 누구에게 돈을 지급하라, 또 물건을 주거라, 주게 한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판결이 되지만 민사조정 절차는 여러 가지 판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돈을 나누어 갚을 수도 있고, 또 장래에 일정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갚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어떤 소송을 취하하면서 이 소송을 없애기로 한다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더 다양한 해결이 가능하고요. 또한 그 소송에 비해서도 인지대도 10분의 1로 저렴하고 당사자 사이의 상호 타협과 양보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게 됨으로써 감정적인 어떤 대립이 남지 않고 조정 담당 판사, 상임 조정위원 등이 딱딱한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비공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비밀도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물론 조정이 원활하게 성립되면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겠죠. 어떤 경우에 민사 조정이 불성립되나요? 네, 조정을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조정위원들이 중간에서 굉장히 합의를 갖다가 유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되는 부분이 끝까지 나오지 않는다면은 결과적으로 조정은 이제 결렬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조정 담당 판사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키고 합의되지 않은 그 사건을 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해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이라고 해서 조정이 되지 않았지만 재판장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양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양자의 이해를 조정한 조정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이의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다시 소송 절차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네. 당사자 간의 협의로 이루어지는 민사 조정과는 달리 재소전 화해는 법원에 화해 신청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하기만 하면 이 재소전 화해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신청인 또는 그 신청인의 대리인이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네. 법원 사무관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 조서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이처럼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소재기 신청을 할 수 있고 화해 신청을 할 때 소재기가 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또 이 경우 소재기 신청은 조서 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조서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지급명령 신청은 법원에 일정한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서로 대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좀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때 채권자의 법원 출석은 필수인가요? 네, 그 서류 심리만으로 지급 명령을 발령을 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 절차처럼 법원에 법정에 출석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따라서 법원에 출석하는 어떤 시간과 그 노력을 절감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 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지급 명령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로서 만일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지급 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 명령에 따라서 강제 집행을 신청해서 신속하게 자신의 그 채권에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채권자는 그 지급 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를 납부를 하면 되고요. 일반 소송 절차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용이 저렴합니다. 또 지급 명령이 확정이 되면은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도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만일 채무자가 지급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의 이 지급 명령은 무효가 되는 건가요? 네, 채무자가 이제 지급 명령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이제 하게 되면은 지급 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게 되고 당초부터 신청한 것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의 신청이 이제 부적합한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결정으로서 이를 이제 각하할 수가 있고 이미 신청한 그 지급 명령 자체는 소재기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이 원만한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이 양 당사자의 목적인 만큼 좀 무조건 법대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오늘 소개해드린 제도들을 활용해서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네, 얼마 전에 저희 아빠와 그 친한 삼촌이 지인과 술자리가 있으셨는데, 네. 거기서 지인 한 분이 술이 많이 취하셨는지 갑자기 삼촌과 아빠를 폭행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빠는 상해 진단 2주, 그리고 삼촌은 상해 4주 해서 이렇게 진단서가 나왔거든요. 네. 현재 병원에 입원해 계신 상황인가요? 그 삼촌은 비골골절과
아나, 내벽에 골절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일단 수술은 안 하고 지켜보자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골절이 된 건 맞는데 네. 일단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네. 술자리에서 지인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으신 상황입니다. 네, 사연 잘 들었고요. 옆에 김배년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변현 변호사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해당 사건은 어떻게 그 경찰에 신고나 아니면 이제 고소가 되셨는지요? 신고는 했는데 네. 지금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조금 아는 분이다 보니까 네, 사과는 하시더라고요. 네, 사과는 하셨는데 폭행 당하신 분들이 조금 마음이 아직 안 좋으시니까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과를 받고 이대로 종결을 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세요? 아니면은 그래도 처벌이 좀 지금 할 것으로 생각이 되긴 하는데 어떻게 지금 그 의사를 결정을 하셨나요? 사과를 받고 만약에 이대로 정리를 하면 뭐 합의금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래도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피해 보상의 내용에 따라서 실제로 경찰에 신고하실지 아닐지를 이제 조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그냥 합의를 하면 되는데 저희가 이런 상황이 처음이다 보니까 합의금을 얼마 정도를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네. 일단은 이제 관련 절차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아버님과 이제 삼촌이 당하신 일은 폭행지상 또는 그 상해죄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형량은 뭐 폭행지상이나 상해죄가 동일하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가지 모든 범죄에 어느 쪽이 적용되더라도 동일한 처벌을 이제 받게 되고요. 지금 두 분 폭행을 어떻게 뭐 손으로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혹시라도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했는지는 모르시나요? 손으로, 삼촌한테는 손으로 네. 얼굴을 가격하고 네. 입 주변을 가격하고 네. 주먹으로. 네.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말리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셨는데 아버지는 넘어뜨리고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거죠. 네.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지인 간이라서 가급적이면 합의가 되면은 처벌을 좀 안 받으시게 하려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긴 한데 사실상 내용으로 보면은 굉장히 사실은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을 하고 또 넘어지신 분을 또 주먹으로 얼굴을 또 계속 가격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내용상은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으신 저희 이제 표현으로는 법률적인 표현으로는 죄질이 안 좋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세요. 네. 통상적으로 대부분 그 가해를 한 사람들은 이제 처벌을 좀 안 받으려고 당시에는 뭐 자기가 뭐 감정적으로 어떤 폭행을 가했더라고 하더라도 술이 깨고 또 정신이 돌아온 뒤로는 어떻게든 처벌을 좀 면하게 하고 싶겠죠. 그래서 좀 합의를 할 테니 경찰에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응? 네. 다만 실제로 이제 그렇게 끝까지 이제 이어지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그나마 이제 다행일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말만 하고 합의금을 이제 제시하지 않거나 또 합의를 차일피일 미루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응? 그래서 사실은 그렇다고 또 그 시간을 놓쳐서 나중에 신고를 하게 되면 또 경찰서에서는 왜 예를 들어 뭐 두세 달 이후에 신청을 한다 그러면은 이미 어느 정도 사건이 분쟁이 해결이 된 것 같은데 또 왜 이제 와서 신고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도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해자의 평소에 어떤 상태를 봐서 신뢰할 수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합의 여부를 조금 더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통상적으로는 이러한 경우는 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고소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은 경찰에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는 결과적 수사를 개시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해당 술자리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음식점이나 술집이 될 텐데 내부에 CCTV를 확보해서 증거를 확보를 하고 또 진단받은 내용들 또 실제로
피해의 정도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제출을 받아서 실제로 어떤 행위로 어떤 피해가 났는지를 갖다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것을 수사의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네. 또 이러한 절차는 우리가 생각보다는 짧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은 피해자가 나가서 또 한 번씩 내가 어떤 피해를 받는지 조사를 하게 진술을 해야 되고 또 여기서 이제 두 분이시기 때문에 두 분이 각각 교대로 나가셔야 되니까 또 항상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고요. 이에 대해서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현장이나 관련 목격자 등을 탐문해서 수사를 합니다. 그 이후에 확보된 증거를 가지고 피의자를 불러서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를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최소한 2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까지 굉장히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시간이 걸리는 것을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이 시간 동안에도 얼마든지 고소하신 분은 또 고소를 취하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가해자가 그 기간 동안에도 만약에 합의를 안 한다면 실제로 그분은 좀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가 되고 또 고소를 하게 되면은 가해자에게도 빨리 그 합의를 종용할 수 있는 하나의 간접적인 심리적인 그 강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소를 해놓고 합의가 되는 것을 봐서 취하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정도의 범죄라면 취하를 하시게 되면 아마 가해자분도 실제 폭행만으로 만약에 처벌이 된다면 폭행은 반의사불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처벌이 되지 않고 폭행치상이나 상해죄는 그래도 처벌이 되지만 거의 아마 낮은 벌금 또는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가해자에게도 일진상의 어떤 피해는 형사적인 처벌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무작정 합의를 기다리시기보다는 고소를 먼저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지금 합의금이 사실은 좀 궁금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고소를 한 상태랑 고소를 하지 않은 상태의 합의금은 아무래도 가해자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도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주당 얼마 이렇게 이제 합의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순한 어떤 그 폭행으로 인한 치상도 기본적으로 이제 2주가 나오는데 사실상 어떤 신체적인 상해 정도가 거의 경미한 경우가 2주 정도는 많기 때문에 사실 합의금 이런 경우에는 없는 경우도 많고 다만 지금 아버님은 얼굴을 심하게 지금 맞으셨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CT를 찍어봤는데 네. 큰 이상은 없다고 이제 그냥 외상, 멍이랑 네. 이런 것만 있다고.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신체적인 손해는 사고 당시에 바로 발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을 두고서 사후적으로 발현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따라서 굳이 합의금을 많이 받아라 이렇게 저희가 안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상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병원의 어떤 검진 결과 또 향후의 예후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합의를 하시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가해자들은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합의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합의금 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되시고 합의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것으로 당장 지출된 비용, 병원비가 있겠죠. 네, 그것을 이제 저희가 법률적으로 적극적 손해라고 하고 또 이 두 분이 이것 때문에 일을 못 하시게 됐잖아요. 네, 그것을 이제 저희가 소극정손해, 일실손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간 병원비 또 이분들이 일을 못해서 얻지 못하게 된 그동안의 소득 요것을 갖다가 합산을 하시고 그 다음으로
정신적인 손해, 즉 이제 위자료를 가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병원비가 예를 들어 한 분의 경우에 병원비가 한 200만 원이 들었다. 그리고 이분이 한 분이 한 달 정도 일을 못해서 5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보았다. 그러면은 합이 700만 원이 되고 이것에 대해서 정신적인 위자료는 제가 통상적으로 보통 한 200만 원 이상은 정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 200만 원 정도를 고려한다 그러면 대략 한 분에 대해서 900만 원 정도 합의금이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 다만 이제 이 정도의 그 폭행 사건에서 900만 원은 조금 이제 넉넉하게 받는 편이 될 수도 있고요. 다만 저희가 법률적으로 판단이 한다면 그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신가요? 네. 네, 도움 많이 되셨을까요? 네, 많이 듣습니다. 네, 오늘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상담자분께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통상적으로 지인의 가까운 사이인 경우 경찰에 신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늦추고 합의로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또 그런 과정에서 지인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또 합의를 갖다 쉽게 보지 않거나 또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통해서 수사를 진행 중에도 취하를 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들도 조금 같이 고려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합의를 위해서라도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맞군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요즘에 정말 폭행 사건이 끊이질 않는 것 같은데 이 지인 간의 폭행 사건이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도 네. 그런 사례가 많은가요? 그렇죠. 사실은 아까 지금 이 사건에서도 누워 있는 분의 얼굴을 가격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상해 정도가 경미하기 망정이지 어떤 머리 쪽이나 목 쪽이나 이런 분의 급소나 이런 것들을 갖다 맞아서 사실상 생명을 잃게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서 너무도 다행입니다만은 그런 단순한 폭행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가 있고 또 지금 이 사건에서도 강탈을 할 실제로 폭행한 부분이 급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은 단순히 폭행치상이나 상해죄가 아니라 살인미수죄까지 또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경미한 사건으로 결국에 끝나서 다행이지만 그런 사고에서도 중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을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남편을 교회에서 처음 만나 40년 가까이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전처와 결혼해 새 아이를 키우고 또 왜 이혼을 했는지까지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남편은 전처에게 매달 생활비로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협의 이혼을 했는데요. 50대가 돼서 혼자가 된 남편이 안쓰러워 자주 챙겨주다 보니 정이 들어서 결국 부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돼서 남편은 몇 년간 암투병을 하다 아파트 한 채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긴 아파트를 남편의 자녀들과 매각해서 상속 채무를 모두 변제했고 남은 돈은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남편의 전처가 협의 이혼할 당시 매달 지급하기로 한 생활비를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며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남편의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게 배가 아팠나 봅니다. 그리고 남편이 매달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건 당치도 않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개인 사업을 했는데 실제로 일을 하지도 않는 전처를 직원으로 등록해서 매달 400만 원 정도씩 월급 명목으로 지급했고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도 따로 줬습니다. 이런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상담자께서 아파트를 매각해서 사망한 남편의 상속 채무를 변제했고 남편의 자녀들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갑자기 전처가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이 상담자분은 어떤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그 소송이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단 소송에 응하실 수밖에 없게 되겠죠. 네. 구체적인 그 약정의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소송에서 전처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떤 약정을 체결했는지 구체적으로 사안에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마도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서 아마 전처에 대한 일정한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의 내용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다른 어떤 내용이 있더라도 주된 아마 본질적인 내용은 그러한 내용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다만 이제 부양료의 어떤 지급은 아주 그냥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쳐보실 만한 소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실제로 매달 400만 원과 신용카드를 지급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법원에서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네, 계좌이체를 통한 어떤 지급 내용은 그 계좌이체 내역을 파악해서 입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망인 돌아가신 분께서 운영하신 것이 개인 사업체로서 그 통장 명의도 피상속인 개인이었다면 상속인께서 상담자께서 상속인으로서 은행을 방문해서 그 내역을 직접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어차피 기왕에 소송을 하게 되면은 소송상 법원에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신청을 통해서 해당 은행의 계좌 내역을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내역을 통해서도 지급 내역을 입증을 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약정금 청구 소송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건가요? 약정금 청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서로 약속한 돈을 달라는 그러한 소송인데요. 네. 당사자들끼리 미리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어떻게 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돈을 줄 채무자가 돈을 받을 채권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근데 사망한 경우에도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가요? 상속의 종류에 따라서 그것은 조금 다르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상속이 되면 상속인은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망하는 순간에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 돌아가신 분의 계약관계도 그대로 승계를 해서 그 약정을 또 지켜야 할 의무 또 그것에 대해서 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시게 됩니다. 네. 상담자께서는 본인이 국민연금을 받는 것이 배가 아파서 전처가 소송을 제기한 것 같다고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국민연금 이 부분도 상속이 되는 건가요? 네, 국민연금은 상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에 의해서 생계를 같이 했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입 기간에 따라서 돌아가신 분이 받던 국민연금의 40%에서 60%까지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현재 사실은 전국민 국민연금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배우자께서도 국민연금을 받고 계실 가능성이 높으실 텐데요. 배우자께서도 국민연금이 있다면 두 가지를 중복으로 수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족연금의 30% 정도를
추가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이 상속 여부를 결정하려면 물려받을 재산과 좀 채무를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상속 재산은 좀 어떤 방법으로 조사해야 할까요? 네, 과거에는 그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의 이 재산을 일일이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몰랐던 우리 부모님의 재산이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갑자기 나타났다든지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이 또 자녀들 간의 어떤 뭐 재산 싸움이 되기도 하고 네. 그러한 예가 많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위해서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에 통합 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 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속인이 사망 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시, 구,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상속 문제는 언제나 참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조사를 통해 상속받을 금액이 명확해졌다면 상속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요? 네, 상속 채무가 상속받을 빚이 상속받을 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즉 빚이 받을 재산보다 더 많으면 아무래도 상속을 포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다만 또 재산이 더 많은 경우에는 단순 승인을 하시게 됩니다. 단순 승인이라는 것은 그대로 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모두 승계를 받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다만 행여 모를 채무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향후에 어떤 채무들이 추가적으로 더 새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 승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이러한 상속의 결정도 정해진 기한 내에 해야 효력이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상속에 대한 결정을 너무 늦추면 상속인의 돌아가신 분에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나 혹은 이해관계자들은 자식들이 상속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지위에 오래 서 있게 되겠죠. 따라서 상속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기에 결정 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민법 1019조 제1항에서는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내에 법원에 위와 같은 내용을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신고를 안 하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의제가 되기 때문에 단순 승인을 하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또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게 됩니다. 네. 이처럼 상속 이후에 갑자기 채권자가 나타나는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네, 상속인이 그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을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재산이 상속 채무를 초과한다는 그러니까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 개심이 단순 승인을 하더라도 실제 채무가 더 많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사연을 보면 남편분께서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는 전처를 직원으로 등록해서 월급 명목으로 생활비를 지급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개인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이런 경우 추후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법인의 경우이거나 뭐 개인 사업체라고 하더라도 여러 명이 같이 일하는 공동 사업체라면 배임이나 횡령 등의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네. 개인 사업이었다면 세금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을 해서 급여를 지급했다면 그 급여만큼의 비용 혜택이 그 사업 소득을 절세를 하게 되는 효과가 있게 되는데요. 따라서 허위 급여를 통해서 처리된 급여에 대해서는 추후에 세무서에 발견될 경우 소득세가 추가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추가로 병가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분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남편분께서 회사를 통해서 어떤 약정금을 지급을 했다라면 대체로 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약정의 내용이
그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만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혹은 이미 다 지급을 한 것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켜서 지금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드는 소송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게임을 아주 좋아하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최근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사비를 모아 총 상금 500만 원의 e스포츠 대회를 열었습니다. 유튜브와 지역방송 등으로도 송출할 예정이어서 결코 작은 규모의 대회는 아니었는데요. 문제는 결승전에서 승리를 목전에 둔 A팀의 팀원 중 몇 명이 갑자기 승리와는 전혀 연관 없는 플레이를 하더니 결국 그 플레이 때문에 A팀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해설위원들도 이 상황을 의아해하는 상황이었고, 저도 의구심이 들어 A팀 팀원들의 행적을 파헤쳐 보니 B팀이 우승을 하게 만들어 상금을 나눠 가지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이미 상금은 B팀 전원과 승부 조작에 가담한 A팀 팀원 몇몇이 나눠 가졌다고 들었고, 저는 이 사실을 대회 개최진들에게 알려 승부 조작을 모의한 팀원들을 고소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신고 전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상담자분께서 사비까지 모아서 주최한 대회인데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서 상심도 좀 크셨을 것 같습니다. 상담자께서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대학생 그 사이에서 일어난 얘기를 하지만 그 어떤 범행의 내용은 실제로 어떤 프로 그 선수들에게 문제가 되던 승부 조작 사건과 거의 다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소를 하시게 되면 당연히 처벌이 될 것 같고요. 승부를 조작한 부분은 업무방해죄, 또 정상적인 게임을 하는 것으로 가장해서 이익을 편취한 부분은 사기죄로도 처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여러 명이 가담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질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보여져서 정식 기소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네, 승부 조작을 모의한 팀원들을 고소하려고 준비 중이신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러 가기 전에 이분께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까요? 네, 고의로 패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아마 쉽지가 않을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네. 수사 그 담당자들도 게임에 대한 이해도 아마 그렇게 높지를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동영상, 그 게임 어떤 화면의 동영상이나 관련 그 주변의 진술 이런 것들을, 또 목격자들을 좀 확보를 하셔서 수사기관에 같이 제보를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리 대학생들의 사비를 모아서 주최했다고 하지만 엄연히 상금이 걸려있는 정식 대회인데요.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상금이라면 이에 대한 좀 회수도 가능할까요? 불법으로 인해 이제 범죄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재판 판결을 내릴 때 추징이라는 것을 선고해서 그 범죄 수익을 나라에 귀속시키도록 명령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것은 이제 나라에 그 얻은 이익을 갖다가 다시 그 되돌려놓는 것이고요. 피해자에 대한 이제 보상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하셔서 지금 이 불법 행위자들이 처벌을 받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손해금을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궁금한 점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승부조작에 가담해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여부인데요. 이에 대한 법원의 좀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을까요? 네, 이 사건과 같이 e스포츠, 축구, 야구, 씨름 등 여러 종목에서 승부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승부 조작에 공모해서 이를 직접 실형에 옮겼는지, 또한 이로 인해서 대가를 받았는지를 주로 처벌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타인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사기죄 또는 사기 방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을까요? 네, 실제로는 정상적인 게임을 하는 것처럼 가장해서 결과적으로 돈을 편취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정상적인 게임을 하는 것처럼 타인을 기망해서 속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승부 조작으로 인해 대회를 송출하던 채널이나 또 방송국이 피해를 봤다면 이에 대한 보상은 주최 측에서 해야 하는 걸까요?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이제 고의, 과실, 또 그로 인한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요. 주최 측 또한 이제 하나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고의성은 없을 것이고요. 미리 이를 알아차릴 수 있었음에도 만약에 몰랐다면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케이스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성격상 주최 측도 같이 속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주최 측이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기업 후원을 받는 실제 e스포츠 대회에서도 이러한 승부 조작 사건이 불거진 적이 있었죠.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하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나라의 그 PC방 문화를 자리 잡게 한 그 대표적인 게임으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었는데요. 임요한, 홍진호 등 유명한 게이머들이 등장을 하고 여러 대기업에서 e스포츠 팀을 창설하도록 만든 계기가 된 게임이기도 하죠. 이 게임에 대해서 2015년 승부 조작 사건이 크게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선수만 가담한 것이 아니라 감독까지 가담을 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영향으로 굉장히 한때 번성했던 그 스타크래프트 프로리그가 폐지가 되었고 프로팀도 한 개 팀을 제외한 모든 팀이 사실상 해체가 되기도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e스포츠 팬들에 대한 어떤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서 관련 사업 전체 존립 기반을 훼손한 사건으로 굉장히 무거운 범죄로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5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크면 클수록 저와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미안함을 무릅쓰고 아들의 머리카락을 구해서 친자 확인을 의뢰했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아들이 제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를 보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결혼 전 잠깐 만났던 사람이 있었다며 그제야 그 사실을 털어놨는데요. 그런데 아내는 솔직히 말 못한 건 미안하지만 자신에게 말도 없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되레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친자식처럼 생각하며 살라면서 이혼은 절대 못 해준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하기에 현재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앞날이 너무 까마득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혼이 가능한지 아내에게 혹시라도 제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혼을 하게 되면 아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우선 아내분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이혼을 진행해야 할지 알려주시죠. 네. 아내분이 이혼을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그렇죠.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당사자 간에 협의가 된다면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일방이 이 사건과 같이 거부를 한다면은 부득이 소송상 이혼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관할 그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실 수가 있고 이혼 사유가 명백하고 재산 분할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 사건에서 이혼 사유는 명백한 것으로 보이고 재산 분할까지 크게 다툼이 없을 거라면 이혼 조정도를 먼저 신청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혼 조정은 결렬되더라도 소송으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상담자께서 아내를 믿지 못하고 친자 확인을 몰래 의뢰한 것이 이혼 재판에서 좀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까요? 네, 이혼 사건에서는 그 상대방의 유책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 획득 방법에 대해서는 대체로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다만 네.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과정이 개입이 된다면 형사적으로 어떤 처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사안의 경우에는 머리카락을 이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내용도 전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네, 위자료 부분도 좀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는 예외적인 상황도 있나요? 위자료는 그 이혼의 책임이 더 큰 사람이 책임이 더 작은 사람에게 혹은 책임이 있는 사람이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안에서 이혼의 원인은 배우자의 혼외 출산이기 때문에 우리 상담자께서 위자료를 지급하실 사정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제 혼인 생활 중에 상담자께서도 뭐 어떤 폭력이나 또 뭐 도박, 외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동안에 부부 갈등이 있었다면 위자료 산정의 일부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현재 친자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상황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좀 지정을 해야 할 텐데 친자가 아닌 부분이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실제 친자가 아니더라도 가족관계 등록부상 친자로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안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서 혼외자로 인정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법률적으로는 친자가 됩니다. 다만 법원에서 혼외자임을 이유로 이혼 소송이 제기되고 제기된다면은 이런 경우에 양육권이나 친권을 저희 쪽으로 상담자께 인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가족 간의 신뢰가 깨져서 좀 가슴 아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김배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